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태원 외곽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태원과 제주도에 2개의 지점을 내어 2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여름에는 새로운 지점을 하나 더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 지점 역시 서울에 낼 계획이랍니다. 제주도와 이태원이라니 왜 굳이 그렇게 2 지점을 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렇게까지 동떨어진 곳에 2 지점을 내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제주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인가 저는 일을 하는 방식도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남들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셨는데요. 원래는 2분 다 호텔 직원이었다가 사내 커플이 되시면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셨다고 해요. 결혼 후에는 2분 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함께 퇴직금을 모아서 게스트하우스를 차리셨던 거죠. 아빠가 고객 관리에 잔뼈가 굵으셨고 사업가다운 배포가 있는 분이셔서 사업 수완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 엄마 역시 일을 잘하셨는데요. 특히 엄마는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나시고 요리 실력이 좋아서 부모님의 게스트하우스는 금세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 내에서 4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저 역시 엄마를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부모님을 도와 게스트하우스 잡일을 하다가 세계 각지에서 놀러온 투숙객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나라의 음식을 맛보면 제가 혼자 있을 때 그걸 따라서 요리해 보기도 하고 투숙객과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면서 나라마다 요리하는 방식에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깨너머로 봐도 곧잘 요리를 따라하는 절 보고 투숙객들은 신기해하며 말을 걸었고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곰곰이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리 외에는 다른 뾰족한 게 떠오르질 않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때 처음으로 요리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네가 확실히 그쪽으로는 재능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찬성이야. 그저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면 고등학교도 좀 생각해본 곳이 있니? 섬 안에서 찾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여기가 제일 많은 선배들이 추천하는 곳이야. 시설도 나쁘지 않고. 여기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차라리 고등학교 진학을 해외로 가는 건 어떠니? 네가 하고 싶은 방향이랑 여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는 디저트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럼 차라리 맞지도 않는 학교를 가기보다는 조금 멀리 있더라도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저희 부모님이랑 오랜 시간 동안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논의했고 결국 프랑스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희 집이 엄청 부자라거나 아님 제가 엄청 엘리트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저는 파티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프랑스라서 거길 진학하게 된 거랍니다. 다소 순진하게 유학길에 오른 셈이죠. 그래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큰 도전을 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들 중 하나였던 것 같네요.
어쨌든 몇 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성인이 된 저는 어느새 어엿한 파티쉐가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학교 졸업 직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죠. 당시 학교엔 저 말고 아시아인인 친구가 딱 4명 더 있었는데 그중 1명만 저처럼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로 취직을 해 셰프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친구는 프랑스 내에서 개인 식당을 차리기를, 또 다른 친구는 고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무엇이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프랑스 생활이 치열했던 만큼 정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다른 친구들처럼 명망 있는 셰프가 되고 싶다는 야망도 없었거든요. 대신 저는 저만의 아기자기한 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아마 제가 저희 엄마를 많이 닮아서 그랬나 봅니다. 저만의 공간을 꾸미고 저만의 메뉴를 개발하는 것에 마음이 갔던 것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길었던 파리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뒤로 저는 한동안 부모님의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우며 메뉴 개발에 힘썼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오가는 외국인들은 전보다도 더 다양해졌고 어렸을 때보다 더 외국어에 능통하게 된 저는 더 활발하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제 메뉴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와, 현정 너무 맛있다. 고향에서 먹었던 맛 그대로야. 입에서 살살 녹아. 그래? 네가 알려준 레시피를 조금 참고해봤어. 실제로 너희 나라에서도 디저트로 많이 먹어? 당연하지. 엄마가 해주신 그 맛이야. 이거 내 개인 카페에서 메뉴를 선보여도 괜찮을까? 외국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유럽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거야. 내가 장담해. 제가 직접 만든 메뉴들을 투숙객한테 나눠주며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확실히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어 좋더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나 반응이 좋았던 메뉴들을 추려서 전체적인 컨셉을 만들었고 그걸 토대로 부모님의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인테리어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직접 꾸민 저만의 카페를요. 디저트 카페를 차리려면 아무래도 음료 메뉴가 빠질 수가 없는데 저는 커피를 내리는 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 바리스타를 따로 구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만나게 된 바리스타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맛있는 커피를 내렸어요. 첫입에 홀딱 반할 만큼 맛있었죠. 제 메뉴들과 잘 어울리기도 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 역시 제 디저트들을 첫입에 먹자마자 홀딱 반했다고 하더군요. 맛도 맛이지만 디자인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웠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어요. 어쨌든 서로의 능력에 반해 함께 일하게 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유채꽃이 활짝 핀 어느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제 카페는 제주도 내에서도 유명한 명소가 되었고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매니저에게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본가가 서울이었는데 시부모님이 결혼 후엔 저희 부부가 서울에 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지점을 하나 더 내고 2개의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기시진 않았어요. 동업자였다가 부부가 되었다고 하니 더더욱 반기지 않으셨죠.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원래부터 시부모님은 남편이 바리스타가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제가 같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마음에 들 수가 없었나 봅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절 굉장히 무뚝뚝하게 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일부러 저를 골려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셨지만 확실히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는 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부모님은 내가 판검사나 아니면 대학 교수라도 될 줄 아셨나 봐. 학창시절에는 공부 말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서 성적이 잘 나오긴 했었거든. 대학을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다 보니 호기심이 생겨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바리스타가 되기로 결심한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다 때려치고 바리스타가 된다고 하면 그래, 나도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하네. 나도 그걸 모르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바리스타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일하게 되면 부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많이 차갑게 하셨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도 일 시작한 뒤로 부모님 잘 찾아뵙지도 않았다 보니 아무래도 저런 반응이 당연하긴 하지만 당신은 초면에 이런 반응을 받은 건데 다 나 때문이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더 안 좋은 경우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 어떤 사람은 시집가고 나서 시댁에서 당연하게 집안일을 강요하고 대놓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그런데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전혀 그런 분도 아니신 것 같고 오히려 점잖으신데 알잖아. 나 웬만한 일에 기죽지 않는 거.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당신이 이런 취급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아니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남편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무던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대놓고 절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좀 과묵하게 있다 가신 걸로 시부모님이 안 좋아 보이진 않더군요.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도 그대로 진행을 했고 저희 부모님 역시 사돈댁이 점잖고 괜찮은 분들 같다고 하셨고요.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분 역시 성격이 상당히 시원시원하셔서 상견례 분위기는 오히려 좋았을 정도니까요. 남편의 걱정과는 다르게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시부모님과 연락을 하기도 했고 시부모님도 굳이 불편한 티를 내시진 않으셨습니다.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니 점점 서로 편해지기도 했죠. 저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시부모님과 연락할 일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연락을 했어요. 자주 소통을 하다 보니 제가 알게 된 것은 시부모님이 겉으로는 무뚝뚝한 면이 있을지언정 속정이 정말 깊은 분들이라는 것이었어요. 몇 번 저희 카페에 오셔서 남편이 내린 커피 맛도 보고 제가 만든 메뉴들도 맛보시더니 저희의 실력만큼은 제대로 인정을 해주셨고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북적한 것을 보고 저에게 야무진 면이 있어서인지 사업을 잘한다며 덤덤하게 칭찬도 해주셨죠.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뵐 때마다 커피와 디저트를 챙겨드리니 제 손에도 창거리며 이것저것 쥐어주시곤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가깝게 지내시지도 않았고 TV에서 보는 시부모님들처럼 저희에게 자주 찾아오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았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왕래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관계가 너무 편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고 저희는 당시 3호점을 낼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저희 시댁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이었어요. 결혼 3주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도련님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죠. 결혼 전 도련님을 뵌 적은 많이 없었는데 무역회사에 다니던 도련님은 한국에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해외 출장이 잦았기 때문이었어요. 돈은 잘 벌지만 저렇게 바빠서 연애를 할 시간도 없겠다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무려 국제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무뚝뚝하던 시부모님도 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 국제 변호사라고? 세상에, 어디서 그런 처자를 만났니? 우리 회사에서 자주 자문을 구하는 로펌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변호사야. 내가 일적으로 몇 번 만났었는데 너무 매력있고 멋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먼저 대시를 했지. 그럼 한국에 있는 거야? 미국에 있는 거야? 어디 로펌을 말하는 거니? 그 사람은 미국에 살아. 그 사람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전부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예 살고 있대. 결혼하고 나서는 한국으로 들어온대? 그럼 한국에 들어와야지. 한국 지사로 발령 신청도 했어. 근데 아마 일적으로는 계속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시부모님은 전에 없이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질문들을 쏟아내셨고 그날 식사 자리는 동서가 될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났어요.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저도 참 잘됐다 싶었죠. 만약 제가 동생이 있었다면 저였어도 동생이 국제 변호사와 결혼을 한다는 게 엄청 기뻤을 거니까요. 실제로 도련님은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서인지 얼굴이 전에 없이 밝고 훤하니 좋았어요. 다만 도련님도 예비 동서도 결혼식 전에는 한국에 계속 붙어있기가 여의치 않아서 지속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가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돈 되실 분들도 미국에 사시니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이 틈틈이 결혼 준비를 도와주시게 되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힘이 많이 드시는지 저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아무래도 예식장 보러 다니고 드레스 샵도 예약해주고 하시다 보니 어르신들이 하시기엔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카페에 새 지점을 내기로 하고 막 준비를 시작할 때여서 시간이 너무 빠듯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중간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예, 저번에 봤던 예식장 시식 좀 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좀 나오지 않을래? 너 시간 괜찮을 때 말이야. 네가 요리에는 또 일가견이 있잖니. 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 막 도착해서 다음 주는 어떠세요?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은 안 되니? 며칠만 일찍 올라오려무나. 아, 다음 주에는 왜 안 돼요? 네 동서가 워낙 중요한 일이 많은 사람이잖니.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아예 연락을 할 수가 없다더구나. 그래도 연락이 되는 시기에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일단 한번 조율해 볼게요. 저는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시식도 하러 가고 한복도 받으리러 가고 예물도 보러 가드리는 등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결혼식 준비에 긴장이 되시는지 시어머니는 당일에도 전화를 해서 와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대충 준비해주면 될 것을 왜 저를 힘들게 하냐는 거였죠. 저도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체력이 붙이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달 말까지는 저도 시간을 도저히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청첩장은 신랑 신부가 직접 고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저희가 업체를 가야 하나요? 그래도 하객들이 이거 보고 오는 건데 막 하기도 그렇잖니. 아니, 카페 오픈한다는 건 뭐 얼마나 일이 많다고 그래. 직원도 새로 구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메뉴도 새로 하나 낼 거고요. 저희 지점별로 시그니처 메뉴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너 요리도 잘하는데 그런 건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신랑 신부가 인터넷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그럼 네가 직접 말해보렴. 나야 다 늙어서 인터넷 그런 건 모르겠고. 둘째 아가가 스튜디오도 새로 알아봐달라고 하더구나. 그것도 얘기해보렴. 시어머니는 저희 카페에 대해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동서 전화번호를 넘기시더군요. 카페 하나 내려면 장소 잡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신랑 신부가 사진까지 찍겠다며 스튜디오를 잡아달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니 저도 살짝 욱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동서랑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시카. 나 형님 되는 사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태진 씨 형의 와이프, 맞죠? 맞아요. 얼굴 보고 인사를 제대로 아직 못했네. 다음에 한국 오면 인사해요. 일단 말은 편하게 할게요. 아, 네네. 다음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근데 동서, 어머님께 스튜디오를 잡아달라고 했다면서? 스튜디오는 대부분 SNS 살펴보면 홍보물이 잘 나와 있어. 그건 동서가 인터넷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곳 예약하면 될 것 같아. 한국에서 우리가 스튜디오까지 알아봐주기엔 아무래도 무리야. 그럼 인터넷 보고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계속 일이 바빠서요. 우리도 지금 카페 지점을 하나 더 낼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그래. 동서 본인 결혼식이잖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직접 해줬으면 해. 매번 어머님 통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던데 들어보면 직접 할 만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부탁한 건데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잖아. 서치를 해보라고. 예식장이랑 드레스 피팅샵은 다 준비했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는 한국 와서 천천히 해봐. 알았어요. 동서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알았다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솔직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싶었네요. 그때까지 저는 동서 얼굴도 못 보고 시녀처럼 결혼식 준비를 해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동서와 서방님이 한국에 몇 번 오긴 했지만 시부모님께만 인사를 드리고 또 일에 매진했거든요. 서방님도 그 부분을 아쉬워하긴 했지만 워낙 바쁘시니 이해해드리고 있던 참이었는데 동서의 그런 매너 없는 행동에 감정이 상했던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시부모님이 도련님의 결혼식에 5천만 원을 지원해주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도련님이 돈을 잘 버는 편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조금 기분이 묘하긴 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께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원래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식을 돕고 있었는데 동서와의 통화도 안 좋았고 저도 몸이 힘들다 보니 그게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당신 서운해? 미안해. 사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더 잘할게. 아니야. 우리는 제주도에서 결혼식 올려서 싸고 예쁘게 잘했는걸.
사실 우리도 돈 못 버는 거 아니라서 그런 금액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됐었잖아. 그래도 대우가 동등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 게다가 당신은 걔네 남의 결혼식 준비해준답시고 힘쓰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태진이한테 연락해서 이제 그만 부려먹으라고 할게. 이것도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고마워.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남편의 말에 그때까지 힘들고 서운했던 게 다 풀어지게 되었고, 실제로 남편은 그때 이후로 결혼식 준비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시부모님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셨고, 이후에 결혼식 준비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직접 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사진도 찍고 드레스 피팅도 하느라 한국에 꽤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제 남편에게도 얼굴을 코빼기도 비추질 않았는데요. 결국 저희는 결혼식 당일에서야 동서를 처음 볼 수 있었어요. 동서는 딱 봐도 미국 교포 같은 느낌이 짙은 사람이었는데요. 찾아오는 손님들과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며 인사를 하면서 저희에게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말더라고요. 물론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저도 겪어봐서 잘 알지만 그래도 이전에 사건이 있어서인지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날은 끝까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하다가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야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동서는 결혼식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맙다며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로 저희를 불렀죠.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호텔이었는데 서울 사람인 남편은 몇 번 들어본 곳이라고 하더군요. 내비를 찍고 찾아가 보니 서울 한복판에도 그렇게 외진 곳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그렇게 크고 예쁘게 꾸며진 호텔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호텔 안으로 들어가니 밑으로 숲과 도시 전경이 전부 내려다 보였고 실내 분위기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죠. 딱 봐도 그 안에서 비싸지 않은 건 하나도 없겠다 싶었어요. 서방님 이름으로 예약된 곳을 들어가니 그곳을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아예 저희 가족만 오붓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약속 시간은 6시였는데 서방님은 부산에서 막 올라오는 중이라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저희 먼저 식사를 하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조심히 오시라고 답장을 드렸죠. 저희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으로 시부모님이 도착하셨는데요. 그런데 6시가 넘어가도록 주인공인 동서가 코빼기도 보이질 않더군요. 서방님처럼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전화해도 받지 않더니 동서는 6시 20분이 넘어서 여유롭게 등장을 했어요. 어머, 먼저 와 계셨네요. 여기 오시면서 경치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아주 당당하게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않고 인사를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말은 안 하셨지만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 게 느껴졌죠. 저 역시 그런 동서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다른 사람들 안색은 살피지도 않고 자기 말만 떠들어댔죠. 여기 호텔이 확실히 비싼 만큼 값을 하더라고요. 좀 외지지만 이런저런 사람들 북적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예약을 했어요. 음식도 되게 많이 좋아요. 요즘 사람들 너도 나도 가서 돈 꽤나 쓴 줄 아는 그런 격떨어지는 호텔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영어로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웃겨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희처럼 고급진 음식을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서민이 갑부행세하는 건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야 자연스럽게 그 말을 다 알아들었지만 시부모님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해외 거주 경험은 없지만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았고 표정이 썩어가더군요. 동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동서의 말에 이렇다 할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말만 내려놓았죠. 잠시 뒤 급하게 들어온 서방님 덕분에 흐름이 끊겼는데 그 순간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먼저 식사하시지.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형이랑 형수가 고생 좀 했지. 우리야 집에서 쉬다가 나오면 되니 별 힘든 건 없었다. 아우 죄송해요. 식사를 좋은 걸 대접하려고 한다는 게 여기 저희 처음 연애할 때 한번 와봤던 곳인데 음식도 괜찮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형수 입에도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결혼식 준비 형수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미리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서방님도 동서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환기되고 식사를 시작하니 다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딱딱한 돌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을 게 뻔했거든요. 음식은 대체적으로 맛있긴 했는데 몇몇 재료가 냉동되었다 나온 티가 나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먹기 거북해하는 향이 아주 얕게 있어서 그런 메뉴들은 많이 남기게 되었어요. 그때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던 동서가 또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형님은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으세요? 아니, 잘 맞아. 메인 요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동서는 또 영어로 그럼 다행이고요. 난 또 형님이 편식하시는 줄 몰랐네요. 입맛에 맞는 거 위주로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하더군요. 내용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거슬리긴 했습니다. 다짜고짜 편식을 한다고 몰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영어를 쓴다는 거였는데 시부모님은 그때쯤 되니 대놓고 불편한 티를 내셨고 보다 못한 남편이 동서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씨,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한국말로 얘기해요. 한국말 잘만 사용하더만 왜 자꾸 영어를 섞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여보, 당신도 이제 한국말로만 대화하는 습관을 좀 들여. 어차피 회사에서도 그래야 하잖아.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왜 가족이랑 있을 때도 받아야 해? 그 말에 남편도 서방님도 말문이 막힌 듯 했고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동서, 어머님 아버님은 동서가 그렇게 빠른 영어로 말하면 듣기 어려우셔. 나랑 남편도 마찬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하면서 영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 가족들 다 같이 모인 자리인데. 동서도 동서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 들으면서 소통하면 굳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어른들 앞에서는 지나치게 자기 말만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 제 말에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볼멘 소리를 했어요. 다들 이상하시네요. 그럼 아무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영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 쉬운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부자는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알아듣는 척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영어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라는 소리를 한 거야. 동서가 너무 막말을 하니 순간적으로 저도 욱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저를 제지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우리도 너를 처음 보는 거니까 최대한 맞춰주려고 말을 아꼈다. 네 형님 말이 맞아. 우리는 너를 그렇게 배려하려고 한 건데 너는 지금 전혀 배려 없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니?
자유로운 건 좋지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는 너도 소통에 집중을 하려무나. 너 혼자만 말하면 그게 무슨 대화니? 안 그래?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삐죽하게 내밀고서는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서방님은 더 안색이 안 좋아져서는 저희 눈치를 봤어요. 딱 봐도 진땀을 빼시는 게 보여서 저도 다른 가족들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조용히 남은 식사를 하고 가면 될 것을 동서는 기어이 한 번 더 미운 짓을 하더군요. 제가 조금 전에 한 소리 했다고 저한테만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형님은 아까부터 왜 자꾸 음식들을 남기는 거예요? 사주는 사람 성의도 생각 안 하고? 내 입맛에는 안 맞아서 그래. 성의는 고맙지만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 셰프가 이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요리 하나하나가 다 엄청 비싼 건데. 형님이 이런 거 처음 드셔보시나 보다. 그쵸? 첫째 아가가 요리하는 건 몰랐니? 얘가 다른 것도 야무지게 잘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리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잘하는 애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입맛이라는 게 다를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거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동서의 말에 곧바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이미 동서에게는 애정이 팍 식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얼른 시어머니의 말에 맞는 말이라며 동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더군요. 밖에 있는 직원한테 가더니 여기 셰프님 좀 나오라 그래요. 음식이 비싼 값을 못하는 것 같으니.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맥락에도 맞지 않는 진상을 피우자 시부모님이 드디어 뚜껑이 열리셔서 한 소리 크게 하셨어요. 다른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셰프를 불러온다 한들 무슨 대화를 나누라는 거야? 개념 없는 짓 그만하고 얼른 오지 말라고 다시 말해라.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해? 얼른 직원분 다시 오시라고 해. 아니 뭐가 문제야? 우리가 낸 돈이 얼만데. 당연히 이 정도 컴플레인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님이 셰프 얼굴 보고 직접 말을 하세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보자 하니까 아주 시건방에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어디 집안 막내로 들어와서 네 형님한테 이렇게 경우 없이 굴어. 문화 차이가 아니라 그냥 심보가 고약하기 짝이 없구나. 네 형님이 네 결혼식 준비부터 얼마나 많은 걸 도와줬는데 이따위로 굴어. 형님이 제 성의 무시하는 건 왜 뭐라고 안 하세요? 지금 돈 쓴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음식 버리고 있는데 이건 경우가 맞는 거예요? 어디서 구멍가게 하나 하는 주제에 대단한 척을 해.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 가족이 하던 말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자 셰프라는 사람이 정말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셰프가 불어로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동서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말문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 셰프가 상당히 낯익은 사람이었거든요. 셰프 역시 잔뜩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가 절 보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그리고 불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현정, 네가 나 불렀어? 마르쉘. 내가 불렀어. 놀랐지? 네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장난 좀 쳐봤어. 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줄 방금 알았거든. 깜짝 놀랐네. 이번엔 또 어떤 진상이 왔나 싶었거든. 가족 모임 중이었나 봐. 이번에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한번 모였어. 너 일하는데 장난쳐서 미안해. 얼른 다시 들어가 봐. 내가 반가워서 그랬어. 아니야. 네가 장난도 칠 줄 아는 애인 건 처음 알았네. 맨날 요리에만 빠져 살더니. 다음에 연락해. 밖에서 한번 보자.
그래. 다음에 연락할게. 다행히 셰프는 프랑스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문이었고 저는 진땀을 빼며 그 친구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둘러댔고 그 친구는 정말 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하하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렇게 친구를 돌려보내고 그제야 뒤를 돌아보니 동서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한 채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와 친구의 대화를 못 알아들은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일단 잠잠해져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네 형님이 불어를 할 줄 알았으니 망정이지.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할 뻔했구나. 근데 당신 아는 사람이야? 프랑스에서 같은 학교 다니던 동문이야. 나도 깜짝 놀랐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냥 반갑다고만 하고 돌려보냈어. 잘했다. 큰아가 아니었으면 진상으로 낙인이 찍혔겠구나. 시부모님은 자리에 돌아온 저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동서를 나무라셨어요.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서방님이 이만 식사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추가로 디저트가 새로 나오더군요. 직원분 말로는 셰프가 따로 챙겨주었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그 짧은 사이에 제가 좋아했던 메뉴를 기억해 뚝딱 만들어준 친구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덕분에 가족들 전부 맛있게 디저트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동서는 한국에 자리를 잡은 뒤에도 가족 모임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결혼한 지 1년 만에 서방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을 하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동서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개념 없는 언행으로 동료들의 미움을 제대로 사서 왕따를 당했다더군요. 하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급을 나누며 아나무인인 행동만을 하니 누가 어울리고 싶겠어요. 동서는 동료들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자 밑에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 막말을 쏟아부었는데 아무래도 일하던 곳이 로펌이었다 보니 직원들이 합심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서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에 빠삭했던 직원들이 모아온 증거는 차고 넘쳤고 결국 동서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그런 성질머리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했대? 미국에서 일할 때는 그 성질을 부릴 곳이 없었겠지. 나랑 연애할 때 직장 내에서 아시아인이라고 은근히 차별받는 게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위로해주곤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 성깔 부릴 데가 없어서 답답했던 모양이야. 뭐야, 전형적인 강약약강이잖아. 지가 목소리 내기 어려운 곳에서만 제대로 일하고 조금이라도 대우받는다 싶으면 막 나가고 최악이네. 형수는 나가서 지내면서 인종차별 같은 거 없었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두루두루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물론 도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자업자득이다. 아가 너는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성품도 좋으니 못된 것들이 흠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었겠지. 그 애는 지 성질 못 이기고 지 무덤을 덮었을 게야. 안 봐도 아주 훤하다 훤해. 서방님은 동서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에야 그간의 일을 들려주었고 그 이후로는 전보다 더 가족들과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동서의 안 좋은 말로를 들으니 저 역시 시아버지 말씀처럼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군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닐 텐데 심보가 고약해 그 좋은 머리를 미련하게만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을 한번 겪고 나니 앞으로 더더욱 마음을 곱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네요. 시부모님과는 그 사건 이후로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동서의 결혼식 준비에
제가 고생했던 게 마음에 내심 걸리셨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가 새 지점을 오픈하는 걸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괜찮다고 해도 일하고 있을 때 도시락도 보내주시고 지난 연초 명절에도 굳이 힘들게 오지 말라고 편하게 대해주셨고요. 솔직히 한창 동서 결혼식 문제로 힘들 때 시부모님께 약간 서운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마음이 잘 풀리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는 지금처럼 계속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랑만 인연이 닿게 되길 기도할게요. 저는 동서였던 그 여자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더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